고생했어, 하영아. 우리 아들 아빠가 세상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한다. 남편은 유리창에 손을 얹고 세상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야 할 저는 뇌종양 수술을 마치고 차가운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의 시선 끝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와 그 품에 안겨 있는 낯선 아기가 있었습니다. 지가가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적골이 나놓고 누굴 원망해? 어휴, 재수 없는 거. 우리 복덩이 앞길 맞겠다. 제 수술 동의서에 사인 하나 해주지 않았던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그들은 저만 없는 완벽한 가족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유리성을 제 손으로 박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진실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뇌종양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뇌종양. 의사의 입에서 그 세 글자가 나온 순간 제 주위의 모든 소리가 하얗게 부서지며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손에 들고 있던 검사 결과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정작 저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어요. 바로 눈앞에 놓인 차갑고 하얀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이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다 이내 술 기운이 섞인 듯한 짜증 가득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 왜? 지금 한창 글 쓰느라 바쁜 거 안 보여? 내가 글 쓸 때 방해하지 말랬지? 저는 울음을 꾹 삼키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재혁 씨, 나 수술해야 한대. 의사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데 잠깐만 와주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서워서 그래. 제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찮다는 듯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한창 영감 떠올라서 집중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좀 해. 그리고 내 원고 마감 날짜 잊었어? 일방적인 한마디와 함께 전화는 그대로 뚝 끊겨버렸죠. 마지막 희망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유난 떨기는. 너는 그런 일로 재혁이 방해하고 싶니? 얘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만 보면 참 이기적이야. 병원 드나들다 우리 이 작가님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까짓 수술 하나 가지고 호들갑이야. 내 남편 발목이나 잡지 말고 조용히 수술 받든지 해. 결국 저는 지난 7년간 거동이 불편하신 시할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새 온몸을 주물러 드리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제 손으로 제 이름 석자를 보호자 칸에 직접 적어 넣어야만 했습니다. 차서진. 펜 끝이 종이에 닿는 그 서걱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뇌종양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여전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병실의 고요함이 수술 부위의 통증보다 더 아프게 저를 짓눌렀죠. 잠시 후 들어온 간호사가 제 이마 위로 흐른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잠깐 다녀가셨어요. 금방 다시 오신다고 걱정 말라고 전해달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바쁜 사람이니까 곧 올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 재혁은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코빼기 한 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외로워 핸드폰을 열었어요. 혹시나 남편에게서 연락이라도 와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십 통의 통화 연결 실패 목록만이
저의 처절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미혼모라며 늘 안쓰럽게 챙겨주던 친구 박하영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뽀얀 볼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새근새근 잠든 아기 사진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저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무사히 낳은 하영이 대견하고 기특해 축하의 말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가락은 댓글 창을 내리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 재혁이 쓰는 비밀 계정이 남긴 댓글이 가장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정은 재혁이 저 몰래 비평가 행세를 하며 다른 작가들의 글에 독서를 퍼부을 때 쓰던 것이었죠. 고생했어, 하영아. 우리 아들 아빠가 세상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한다.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오후 재활치료사가 끄는 휠체어에 의지해 병원 복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재혁과 하영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이재혁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회사에서 급한 회의가 있다고 제 수술 날짜조차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 나타난 걸까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했고 한 손에는 고급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아기용품 선물 가방과 화려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한 이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선물이었죠.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재혁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위층으로 향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영의 SNS 게시물, 아기용품 선물 가방, 그리고 산부인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 잔인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재활치료사에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저 잠시만 위층에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아는 분이 입원해 계셔서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휠체어 바퀴를 굴려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이 모든 게 끔찍한 오해이기를 빌면서요. 하지만 그 마지막 희망은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방금 전 제가 봤던 바로 그 꽃다발과 선물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남편 재혁이 시어머니 신우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유리창 안쪽, 제가 그토록 가엽게 여겼던 친구 하영에게 향해 있었죠. 순간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저 행복하고 위선적인 얼굴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휠체어를 굴려 저들 한가운데로 돌진해 재혁의 멱살을 잡고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7년의 세월이 내가 바친 모든 것이 겨우 이런 것이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몸은 수술 후의 통증으로 옴짝달싹할 수 없었고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손톱이 부러져라 휠체어 바퀴를 붙잡고 부들부들 떠는 것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시어머니와 제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조롱, 그리고
꼴 좋다는 듯한 경멸이 담긴 미소였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분노가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래,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아봤자 뭐가 달라질까? 저들은 나를 그저 병 때문에 미쳐버린 여자 취급을 할 테고 나는 구경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이런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처절하고 더 잔인하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축제에 등을 돌리는 제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약하고 순진했던 과거의 차서진이 아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비상 연락망 김앤채 법무법인의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저는 차갑게 맹세했습니다. 내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너희들의 성을 이제 내가 직접 모조리 무너뜨려 주겠다고 말입니다. 차가운 수화기를 붙잡고 있던 제 머릿속으로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제역의 손을 잡고 시댁의 문턱을 넘었던 그날이 바로 어제 같은데 말입니다. 결혼의 단꿈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올린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제게 거동이 불편하신 시할머니의 병수발을 은근슬쩍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장에 다녀오셨다며 제 손에 파스를 한 뭉치 쥐어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이 나이에 늙은 어미 모시느라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 어쩌겠니? 자식 된 도리를 해야지. 사람들이 이번에 마을 효부상은 내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다 네가 옆에서 도와준 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는 정작 시할머니의 방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랑방에 나가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으니까요. 밤낮으로 시할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길까 2시간마다 몸을 돌려 눕히는 고된 시간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노인 냄새가 뒤섞인 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순간은 제 골방 책상에 앉아 낡은 습작 노트의 이야기를 끄적일 때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도피처마저 제역이 짓밟아버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밤 제가 지쳐 잠든 사이 제역은 제 책상 위 노트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제 앞에 노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역시 당신은 재능이 있어. 하지만 글이 너무 아마추어 같아. 이대로는 세상에 내놓을 수 없어. 저는 실망했지만 유명 작가인 그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역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당신은 원석이야. 내가 그걸 보석으로 다듬어 줄게. 당신은 아이디어를 내고 나는 그걸 글로 쓰는 거야. 우리는 완벽한 팀이 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맹신했습니다. 그것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기꺼이 빌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모두 친구 하영 덕분이었습니다. 하영은 대학 시절부터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자매처럼 지내온 제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같은 친구였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속마음을 유일하게 터놓을 수 있는 상대였죠. 저와 재혁 그리고 하영은
같은 대학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시절 저는 꽤 촉망받는 글쟁이였어요. 하평의 시간만 되면 제 글은 늘 교수님과 선배들의 칭찬을 독차지했죠. 제역은 열정은 넘쳤지만 재능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제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제 주변을 맴돌며 문학에 대한 토론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순수한 열정에 마음이 끌렸고 결국 우리는 캠퍼스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하영은 그런 저희 두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둘도 없는 친구였죠. 제가 제역 때문에 속상해할 때면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희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어요. 졸업 후 제역은 작가의 길을, 저는 그를 뒷바라지하는 아내의 길을, 그리고 하영은 출판사에 들어가 저희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우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출판사 편집자였던 하영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며 시할머니 병수발로 지친 제 등을 두드려주며 함께 시댁욕을 해주었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이대로는 안 돼. 그러다 너 먼저 죽어. 재혁 오빠는 복받은 줄 알아야 해. 너 같은 아내가 어디 있다고. 하영은 진심으로 분노하며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영의 품에 안겨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며 세상에 내 편은 하영뿐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제 유일한 피난처였던 친구 하영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웃음기도 없고 제 앞에서 몇 번이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무슨 일이 있냐는 제 물음에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나 어떡해? 나 임신했어.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녀를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라도 생긴 거냐고, 좋은 일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더 큰 절망에 빠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 도망쳤어.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다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하더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 혼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 하영은 제 어깨에 기대어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비겁하고 나쁜 놈이 있나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 친구가 너무나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영아, 괜찮아. 울지 마. 뭐가 걱정이야. 내가 있잖아. 너 혼자 아니야. 저는 제 시댁살이의 고통은 까맣게 잊은 채 오히려 저보다 더 불행한 친구를 위로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옆에서 다 도와줄게. 내가 이 아이의 첫 번째 이모가 되어줄게. 우리 같이 키우자. 응? 그날 이후 저는 제 몸도 힘든 와중에 지친 하영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다 날랐고 아기 옷과 용품들을 하나씩 사 모으며 그녀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 악어의 눈물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채 그녀의 아이를 제 아이처럼 여기며 그 아이가 태어날 세상의 모든 굳은 일을 막아주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고 정말 굳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소름 끼치는 연기였습니다. 하영은 제 방에서 나온 뒤에는 늘 제역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굳게 닫고는 편집회의라는 명목 아래 제가 눈물로 털어놓은 이야기들과 밤새 구상한 줄거리들을 어떻게 상업적인 글로 포장할지 은밀하게 논의했죠. 제가 밤새워 쓴 원고가 남편의 이름으로 출간되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던 날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신상 명품 가방을 사들고 와 제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돈 버는 재주가 남달라. 너도 남편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저는 색이 빠져 너덜너덜해진 앞치마를 두른 채 그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저는 그달 생활비가 모자라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끈거리는 두통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과 함께 찾아오는 어지럼증에 서 있기도 힘든 날이 많아졌죠. 재혁에게 조심스럽게 병원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짜증을 냈습니다. 또 시작이네. 당신이 아프면 내 글은 누가 쓰는데? 엄살 부리지 마.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꾀병 부리면 진짜 병 생긴다더라. 병원비가 남아도는 줄 알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원고 마감 때문에 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남편에게 야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의 셔츠 하나만 아슬아슬하게 걸친 하영이 서재에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영이 먼저 능청스럽게 제 팔짱을 끼더니 살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서진아. 미안해. 내가 커피를 쏟아서 재혁 오빠가 잠시 셔츠를 빌려준 거야. 너 이상한 오해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저는 그 뻔뻔한 변명을 애써 믿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결국 혼자 찾아간 병원에서 저는 뇌종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통이 많이 심하셨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의사는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의 첫마디는 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인상부터 찌푸리며 말했죠. 그래서 앞으로 재혁이 글은 어떻게 되는 거니? 돈줄 끊기는 거 아니야? 제 말을 들은 재혁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죠.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아내의 병에 대한 충격과 슬픔이라고 믿었습니다.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재혁은 저를 와락 끌어안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내가 미안해. 당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무심했지. 다 내 잘못이야. 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은 오히려 저였습니다. 재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최고의 의사 알아볼게. 당신은 그냥 푹 쉬기만 해. 당신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병원 가기 전까지 다른 생각 말고 글 쓰는 데만 집중해. 그게 당신 건강에도 더 좋을 거야. 저는 남편의 그 다정한 위로에 병에 대한 두려움마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아내의 건강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단 한 편의 이야기라도 더 뽑아내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던 겁니다. 저는 수술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 그의 말대로 오로지 그의 다음 소설 구상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아든 사형 선고 앞에서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악어의 눈물을 제 생명의 마지막 불꽃까지 그의 작품을 위해 태우게 만든 그 잔인한 이기심을 마지막까지 몰랐던 겁니다. 수술을 앞둔 제게 재혁은 병원으로 찾아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까지 고여 있었죠. 서진아, 당신 이야기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내 영감의 원천이라고. 그러니까 꼭 수술 잘 받고 돌아와야 해. 저는 그 악어의 눈물을 마지막까지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목에 칼을 꽂기 위한 마지막 속삭임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지난 7년 그들은 그렇게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착취해왔던 겁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차가운 햇살이 병실창을 넘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끌고 들어와 습관처럼 제 혈압을 재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아직 도착 안 하셨나 봐요. 연락은 되셨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의사나 간호사로서의 사무적인 질문을 넘어선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정이 제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었죠. 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병원복이 아닌 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입어보는 제 옷은 어색했지만 그 옷감의 감촉이 비로소 제가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미리 불러둔 차가 있을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병원 로비를 나와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에 닿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7년간 갇혀 살던 지옥에서 빠져나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약속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정중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병원의 모습이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저곳은 제게서 건강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7년의 거짓된 삶을 끝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쥐어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향한 곳은 먼지 쌓인 시댁의 빌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부모님께 물려받아 비밀리에 관리해온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죠. 그곳은 제게 온전한 휴식처이자 모든 비밀을 보관해둔 견고한 요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조용한 복도를 걸을 때 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습니다. 삐삐삐삐 띠리릭. 도어록에 손가락을 대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댁의 퀴퀴한 곰팡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쾌하고 정돈된 공간이 저를 맞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의 푸른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제 행적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복수를 결심한 첫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최고의 요양사와 재활 트레이너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병실로 찾아와 굳어있던 제 몸의 근육을 풀어주었고 최고급 식단으로 짜인 영양죽이 제 앞으로 배달되었죠.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긴 싸움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준비였으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시댁 식구들 중 누구에게서도 제 안부를 묻는 전화나 문자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병원 구석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오후 3시쯤 현관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굳은 표정의 최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 차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최 변호사는 제 부모님의 오랜 법률 자문이었고 제가 상속받은 모든 자산을 관리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헬쑥한 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금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서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7년간 제가 쓴 모든 이야기의 원본 원고와 제 이름으로 발급된 저작권 등록증 뭉치, 그리고 제역과 하영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의 미간은 금세 분노로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 뭉치 아래에 있던 작은 USB 저장 장치 하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제가 모아온 제역과 하영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셔츠 한 장만 걸친 하영을 마주쳤던 그날 밤, 제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씨앗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할머니의 병수발로 지쳐 잠든 사이 두 사람이 서재에서 나눈 모든 대화를 그 작은 기계 안에 봉인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더 끔찍한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 USB는 언젠가 제가 작가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를 위한 마지막 보험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게서 USB를 건네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고요한 서재 안으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역겨운 목소리에 그의 굳은 표정은 점차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테이블 위의 모든 증거들을 향해 고갯짓하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선 한 사람의 영혼까지 갈취한 명백한 사기입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댄 채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 말에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혼 소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 그리고 상간녀 박하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였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다요. 그들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잃게 만들어주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최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즉시 저들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켜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고 작가님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류의 빈칸에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재혁, 그 이름 위에 제 이름을 더 씌우는 순간 지난 7년간의 굴욕이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서명을 마친 후 저는 과거의 흔적이 담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제가 지난 일주일간 병상에서 애타게 걸었으나 그가 끝내받지 않은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 남편 이재혁이라는 이름 아래 빼곡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 휴대폰을 두 손으로 쥐고 바닥에 힘껏 내리쳤어요. 쩍 소리와 함께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가 건네준 새로운 휴대폰의 전원을 켰어요. 새로운 번호, 새로운 인생, 그리고 새로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이제 곧 법원과 출판사 그리고 방송국으로 서류들이 발송될 것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7년간의 헌신에 대한 배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가르쳐줄 차례였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자신이 이 도시의 상류층이라는 사실에 새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올가을 신상으로 나온 눈이 시리게 선명한 붉은색의 악어 가죽 가방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어머, 색깔이 어쩜 이렇게 곱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 이제 곧 진짜 우리 며느리 될 아이한테 선물하면 딱 좋겠네. 출산 선물로 이게 딱이겠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 있을 하영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재수없는 며느리가 사라진 자리를 젊고 건강한 데다 아들까지 낳아준 복덩이가 채운다는 사실이 더없이 기뻤죠. 그녀는 지갑에서 아들 재혁의 성공을 상징하는 반짝이는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당연하게 말이죠. 잠시 후 점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카드가 승인이 안 돼서요. 다른 카드 없으십니까? 시어머니의 곱게 편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한도가 얼마짜리 카드인데 그래. 혹시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히 내 카드를 거부해? 라는 듯한 짜증과 오만함이 섞여 있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가 아니라 아예 사용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카드사에 전화해봐. 당장. 그리고 다른 카드 있어요. 그걸로 해. 하지만 그녀가 황급히 꺼낸 다른 카드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용 정지. 그 차가운 두 글자는 그녀가 평생 누려온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치심에 얼굴을 벌겋게 물들인 채로 빈손으로 백화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재혁은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별실에서 대형 영화사 대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앞둔 자리였죠. 방 안에는 잔잔한 국악이 흘렀고 분위기도 나름 화기애애했습니다. 이야, 이 작가님 글은 정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혁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하, 대표님께서 좋게 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조건 조율이 끝나고 마침내 계약서가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재혁은 붓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석자를 힘있게 적어 내려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화사 대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재혁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허허, 이거 어쩐다이 작가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계약 지금 당장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혁은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습니다. 네, 대표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전까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영화사 대표는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방금 저희 회사 법무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작가님 작품의 원 저작권자가 따로 있다는군요. 이거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차서진 작가님이라고 하시던데 그 작가님 승인 없이는 저희도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차서진.
그 이름이 나오자 재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곧장 출판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작권이라니요. 차서진이 뭘 어쨌다는 겁니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늘 굽실거리던 편집장의 목소리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재혁 작가님, 저희도 방금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작가님의 모든 작품에 대한 인쇄 지급이 오늘부로 전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쪽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재혁은 부들부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무렵 하영은 강남의 최고급 산후조리원 특실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며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재혁의 아내이자 대한민국 최고 작가의 사모님으로 살아갈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녀가 피부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걸던 순간 조리원 원장이 굳은 얼굴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박하영 산모님, 정말 죄송하지만 결제하신 카드가 정지되어 오늘 중으로 방을 빼주셔야겠습니다. 하영은 무슨 소리냐며 되물었지만 원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하영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발송된 전자소송 안내장이었습니다. 원고 차서진, 피고 박하영.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휴대폰 화면에 찍힌 선명한 글씨를 본 하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아파트 현관문에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우편물을 뜯어본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쩍 벌렸죠. 그것은 법원에서 보낸 부동산 및 예금, 계좌 가압류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아직 압류 딱지가 붙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서류는 곧 이 집과 모든 돈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장이었죠. 시어머니는 곧바로 재혁에게 달려가 통지서를 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가압류라니.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기에 집까지 날아가게 생겼냐고. 재혁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출판사와 영화사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제 집까지 잃게 생겼다는 공포에 휩싸였죠. 내가 뭘 어쨌다고. 아버지가 남긴 빚이라도 터진 거 아니야? 아니면 엄마가 어디서 사고 쳤어요? 너 돈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시어머니의 고함을 빽 지르자 재혁은 더 큰 소리로 그 돈 벌어다 준 게 누군데 소리를 질러 라며 시어머니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아직 사태의 원인이 저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하게 다투기 시작했죠. 그들의 아파트에서 고성이 오가는 동안 저는 오피스텔에서 뇌종양에 좋다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며 최 변호사로부터 그들의 상황을 담담하게 보고받았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들은 자신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돈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이 이제 법의 이름 아래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줄이 막힌 채 곧 닥쳐올 가난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이제 굶주림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목을 조여오기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든 지 일주일 후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 매체의 편집국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널찍한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편집국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자필 원고와 재혁의 이름으로 출간된 책을 번갈아 대조하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을 넘어 거대한 특종을 발견한 기자의 흥분과 동시에 이 사건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잡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전부 사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재혁과 하영의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제 침묵은 그 어떤 확답보다 더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이재혁 작가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겁니다. 사실상 작가로서의 생명은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제게서 훔쳐간 명예와 부, 그 모든 것을 다시 잿더미로 되돌려 놓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 작가 이재혁 7년간 아내 대필 및 혼외자 출산 논란 아침 신문 일면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한 기사의 제목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제 자필 원고의 사진과 재혁의 출판물이 나란히 비교 분석되었고 제가 뇌종양 수술을 받던 날 재혁이 산부인과에 있었다는 동선까지 폐쇄회로 화면 캡처와 함께 명백하게 폭로되었습니다. 특히 병상에 창백하게 누워있는 제 사진 바로 옆에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재혁과 시어머니 그리고 하영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된 페이지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잔인한 드라마였고 전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민 작가에서 국민 사기꾼으로 추락한 재혁의 이름은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시각 재혁은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보려고 여러 은행을 전전하다 퇴짜를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출판사, 그 다음엔 방송사, 영화사, 그리고 그에게 광고를 맡겼던 모든 회사로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 작가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사 사실입니까? 당장 해명하세요. 계약 위반입니다. 당장 위약금 청구 소송 준비할 테니. 그런 줄 아십시오. 재혁은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자신의 이름이 담긴 기사와 수천 개가 넘는 비난 댓글을 보며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인간 말종, 아내의 골수를 빼먹은 악마, 천하의 사기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날선 비난들에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공들여 관리해온 팬카페는 순식간에 안티카페로 돌변하여 그의 위선적인 과거, 행적을 폭로하는 글과 분노의 댓글들로 마비되었습니다. 전국의 서점에서는 그의 책들이 즉각 매대에서 빠져나와 반품 코너에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고 출판사는 전대미문이 사기극이라며 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재혁은 넋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가 채소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대놓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 낯짝도 두꺼워라. 며느리 등골 빼먹은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은 어디다 두고 시장엔 어쩐 일이야? 인터넷에 얼굴 다 팔렸던데 창피하지도 않나 봐.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암 걸린 며느리 수술 받는 날 아들은 바람난 여자랑 애까지 낳고 어미는 좋다고 거기 따라가서 웃고 있었다며?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저런 사람이랑 같은 동네 산다는 게 소름 끼치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우리 아들은 억울해. 다 저 독한 며느리년이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악다구니는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 큰 소리로 비웃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도 내팽개치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하영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그녀의 이름과 얼굴, 출신 학교 등 모든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가정을 파탄낸 불륜녀, 친구의 재능을 훔친 공범. 그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죠. 간신히 구한 동네 빵집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첫날 만에 쫓겨났습니다. 주인이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가게 이미지 나빠진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금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갈 곳 없는 하영은 갓난아기를 안고 재혁과 시어머니가 있는 반지하 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제 본명 차서진으로 출간될 첫 소설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축하드립니다. 차 작가님. 이제 정말 작가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서는 겁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에게서 막 전달받은 보고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보고서에는 돈과 명예를 모두 잃은 재혁과 시댁 식구들이 이제 서로를 원수처럼 물어뜯으며 집안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선사하는 첫 번째 지옥의 풍경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언론의 폭로가 터진 후 제가 쌓아 올린 복수의 성은 그들의 돈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수십 개의 출판사와 방송사, 광고주들은 이재혁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수십억 원대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최 변호사가 걸어둔 가압류 때문에 재산이 묶인 그는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채무 독촉장을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한때 국민 작가라 불리던 남자는 하루아침에 파산 직전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하영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출판사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즉시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그들은 업무 방해 및 이미지 훼손을 근거로 하영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재계 상간녀 소송까지 당한 하영은 변호사 선임은커녕 당장 갓난아기의 분유값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가압류된 아파트에서 쫓겨난 재혁과 시어머니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햇볕조차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한때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던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벽지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슬어있고 하수구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공간이었죠. 며칠 뒤 갈 곳 없어진 하영까지 갓난아기를 안고 그곳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성인 3명과 아기 1명이 눕기에도 비좁은 방 안에서 그들의 비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다며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그 울음소리는 세 사람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애 좀 어떻게 해봐. 저놈의 울음소리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의 신경질적인 외침에
하영은 지친 얼굴로 젖병을 물리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돈 한 푼 안 보태주시면 가만히라도 계세요. 이게 다 누구 아들인데요? 그 말에 발끈한 재혁이 하영의 엉덩이를 발로 퍽 찼습니다. 이게 미쳤나? 다 너 같은 것 때문이야. 네가 꼬리만 안 쳤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났다고. 하영도 지지 않고 재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뭐, 내가 꼬리 쳐?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내 배 빌려서 대이을 생각이나 한 건 너잖아. 이 사기꾼아. 돈과 명예라는 얇은 막이 거치자 그들은 서로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매일같이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재혁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 번호는 바뀌었지만 그는 출판사를 통해 알아낸 최 변호사의 사무실 번호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댔죠.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제게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차서진 바꿔? 당장 바꾸라고. 이 배신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 그리고 찌질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모든 것을 망친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녹음 파일을 껐습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네요. 앞으로도 저런 전화는 무시하세요. 중요한 이야기는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영이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업고 제가 새로 계약한 출판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담당 편집자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꾀죄죄한 행색에 헝클어진 머리, 그녀는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을 완전히 잃고 동정심을 자극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죠.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서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 아기가 아파요. 분유값도 없어서 며칠째 굶고 있어요. 친구로서 마지막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녀의 처절한 연기는 출판사 직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편집자에게 전화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 단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정말 아기가 아팠다면 제 회사가 아니라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겠죠. 다시는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하세요. 필요하다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도 좋습니다. 그들의 어설픈 반격은 오히려 제 복수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과거처럼 마음 약하고 눈물에 흔들리는 여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흘렸던 눈물의 양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돈과 명예를 모두 잃은 재혁은 마침내 제가 사는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의 발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조용한 오피스텔에서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재활운동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근력을 키우는 동안 제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지고 있었죠. 저는 최 변호사를 통해 되찾은 수많은 원고 뭉치 속에서 이재혁이 가장 탐내며 자신의 다음 작품으로 점 찍어 두었던 소설 하나를 골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본명 차서진으로 세상에 나온 그 소설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재혁이라는 가짜 작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진짜 천재의 등장에 열광했죠. 저는 소설의 첫 인쇄 전액을
불우한 환경의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차서진 문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저의 선한 영향력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오피스텔 로비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재혁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경비원의 재질을 뿌리치며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차서진, 나와. 당장 나와서 얘기 좀 해.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제 목소리가 아닌 경비 시스템의 기계음을 송출했습니다. 외부인께서는 즉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즉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출동한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최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부재가 얼마나 큰 상실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원했던 복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제 첫 소설의 출간 기념팬 사인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서점의 중앙홀은 제 이름이 박힌 플래카드를 들고 저를 보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팬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눈부신 조명과 끊임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저는 제 책을 앞에 두고 환하게 웃으며 독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지난 7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제 진짜 이름으로 얻어낸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하얀색 원피스가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작가님,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한 소녀 팬이 수줍게 내민 책에 저는 정성껏 사인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게요. 소녀가 감격한 얼굴로 자리를 떠나고 다음 독자를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서진. 군중 속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경악과 함께 향했고 행사장 뒤편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경호원들을 뿌리치며 미친 듯이 제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점의 환한 조명 아래 번뜩이는 은색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평화롭던 사인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모든 걸 훔쳐가 놓고 행복해져? 그 행복 내가 여기서 끝내주겠어. 저는 비명과 혼돈 속에서도 저를 향해 돌진하는 그 남자의 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증오와 열등감,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킨 성공에 대한 파괴적인 시기로 이글거리는 눈빛. 바로 이재혁이었습니다. 그는 제 목이 아니라 제가 사인하려던 테이블 위에 반짝이는 새 책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저와 저의 성공, 그 자체를 사람들 앞에서 찢어발기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칼날은 책에 닿지 못했습니다. 꼼짝 마. 사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복을 입고 배치되어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의 몸을 덮쳤습니다.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진 그의 얼굴에서 마스크가 벗겨졌고 낯익지만 완전히 망가져버린 초라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수갑이 채워지는 국민 작가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미친 듯이 터뜨려댔습니다. 저는 잠시 후 현장을 수습하는 경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죠.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가방 하나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막을 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품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취조실 앞 복도 의자에 시어머니와 하영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고 값싼 시장 옷에서는 퀴퀴한 음식물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영은 지쳐 잠든 아기를 위태롭게 안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죠.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 서진아, 제발 재혁이 좀 살려줘. 쟤 저러다 정말 큰일 나. 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제 옷에 닿으려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그녀는 갑자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시할머니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신단다. 마지막 가는 길 손주 얼굴은 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때 최 변호사가 도착해 제게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시할머니요? 할머니, 한 달 전에 돌아가셨더군요. 그것은 바로 한 달 전에 발급된 시할머니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매달 할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제게서 받아간 돈이 아까워 시신을 병원 냉동고에 방치해 두셨습니까? 아, 그건... 그때 굳게 닫혀있던 취조실 문이 열리고 이재혁이 형사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차서진, 이 악마 같은 년.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가방에서 다른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오늘의 베스트셀러 소설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이재혁의 눈앞에 들어보였습니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내 소설이야. 아니, 처음부터 내 소설이었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알아. 네가 내 영혼을 훔쳐간 사기꾼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네가 훔쳐간 바로 그 이야기로 다시 일어섰다는 걸. 이재혁의 눈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처절한 절망이 들어차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실신하듯 쓰러져 버린 시어머니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기만 끌어안고 있는 하영을 마지막으로 쳐다본 뒤인 조용히 경찰서를 걸어 나왔습니다. 차갑고 상쾌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7년간 이어진 지독한 악몽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법원으로부터 이재혁과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었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제 돈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였고 이제 그 신기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그 어떤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돈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오피스텔을 찾아온 최 변호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들의 최후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재혁은 사인회에서 벌인 소동 때문에 특수상해 미수 및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년. 제 7년의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교도소 안보다 모든 것을 잃고 나와서 마주해야 할 세상이 더 큰 지옥일 테니까요. 최 변호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는 시할머님의 사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신답니까? 벌금을 내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제게 떠넘기며 생색내던 바로 그 일을 이제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하영은 어떻게 됐나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하여 수억 원의 위자료를 갚기 위해 식당 주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딱히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애먹는 것 같습니다. 출판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재취업은 불가능할 거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최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하영의 아이에게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죄 때문에 아이까지 불행 속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 변호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매달 아이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면 됩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그리고 작은 방세 정도요. 절대 박하영이 사치를 부릴 수 있는 돈이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후원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절대 알려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박하영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최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작가님의 뜻 존중합니다. 조용히 처리하도록 하죠. 최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테라스로 나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소설은 해외 10여 개국에 판권이 팔려나갔고 국내 최고 영화 제작사와 영화화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원고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저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글을 썼으며 저녁에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빼앗겼던 7년의 시간을 보상받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첫 인쇄 전액을 기부해 설립한 차서진 문학재단의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문학계 인사들이 모인 호텔 연회장에서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름 앞에 붙었던 천재 작가라는 수식어 대신 선한 영향력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재단이 과거에 저처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수많은 작가 지망생들에게 작은 빛과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한 요양병원 구석에 있는 낡은 휴게실에서였습니다. 간병인 유니폼을 입은 시어머니는 걸레로 테이블을 닦다 말고 무심코 벽에 걸린 작은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우아하게 미소 짓는 제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단의 여왕 차서진 작가, 문학재단 설립,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 하단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시어머니는 손에 든 걸레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화면 속의 저를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시기 같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공허함과 결코가 닿을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는 처절한 패배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연회장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는 박수를 받으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잔 안에서 황금빛 기포가 경쾌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오롯이 제 이름으로 써내려갈 눈부신 내일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제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끝없는 어둠 속에서 다시는 아침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벌인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빼앗겼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제 이름과 제 이야기를 온전히 되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서서 오롯이 저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것보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저는 저의 길고 긴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